네, 안녕하세요. 42도 이기적 365일 온열 치료 암이랑의 김삼만입니다. 참 요상해요. 이렇게 그렇게 더워서 에어컨 많이 쓰다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밤에는 이제 이불을 두꺼운 걸 이제 갈았습니다. 그래서 참 하늘의 그런 변화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겸손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프신 우리 암 환자분들 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겸손하게 잘 하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암 환자분들이 응급실을 찾을 때 문제점들과 이것에 대한 그 문제 의식을 한번 이제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특집으로 1부, 2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더라고요. 추석이라서 좀 불가피하게 이제 하루 한번 결방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사선 치료 쪽이 상당히 우리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수술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국수치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병원들에서 하는 것들이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 위치에 있는 부분을 이제 그 수술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방사선으로 파괴시키는 그런 치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전신에 퍼진 걸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술 쪽에 아무래도 많이 더 경도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고 아직까지는. 근데 많은 선진국에서는 방사선 치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술도 많이 수술 기술도 많이 발전했지만 방사선 기계들의 기술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작용이 별로 없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많이 줄인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계 종류도 뭐 양성자라든지 또 최근에 중입자가 또 많이 이제 보급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한 병원에서 너무 잘 돼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래서 칼로 보면 좀 더 예리한 칼로 보시면 됩니다. 예리한 칼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신 박사님 마찬가지지만 예리한 칼이라고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딘 칼이라도 칼을 쓰는 사람, 장수 또는 군인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은 칼이다. 근데 조금 더 비싼 칼을 쓰는 게 이제 중입자고요.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우리 방산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그 기법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영상 기술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그 오밀조밀하게 조직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 진주에 계신 핫땡땡 아버님 치료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계속 더 가봐야 되겠지만 그 이쪽 쇄골 쪽에 있던 그 임파선 전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꽤 컸었는데 방사선 치료로 이제 많이 축소됐다고 얘기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 이제 치료했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국소에 한두 개 있는 것들은 방사선 치료로 탁탁 치면서 가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질문 보고 그다음에 그 응급실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주기 세포는 방사선으로도 파괴시키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더군요. 고주파 온열 치료로 이 줄기세포, 여기도 줄기세포가 들어 있으니까 이게 만능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슬라이드 저기 제가 갖고 온 PPT 슬라이드를 보면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줄기세포라는 것은 이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줄기세포가 있듯이 암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줄기가 되고 어디로든지 자라날 수 있는 가지칠 수 있는 이파리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 스스로 계속해서 분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자기 복제 능력이 똑같아요. 우리 정상적인 줄기세포도 있지만 암에도 줄기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자기 복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암세포를 끊임없이 만들어냄으로써 재발과 전이의 주범이다. 이놈들이 항암제도 잘 안 들어요. 방사선에도 좀 저항성이 강하고 그래서 참 특이한 놈들인데 요 암주세포가를 어떻게 제압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치료 및 그 향후에 재발이나 전이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연구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암 세포를 이렇게 그렸을 때
파란색은 일반 세포고 노란색은 암 주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 항암제를 쓰면 막 센치가 줄어들면 너무 좋죠. 당연히 좋은 거죠. 좋지만 결과적으로 죽더라도 이 파란색만 되게 죽게 되면 이 노란 게 조금만 남아도 나중에는 확 다시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참 지나 재발한다든지 또는 항암제 중간에 내성이 생기는 주요한 이유가 바로 요 놈 때문입니다. 이 노란색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치료는 요 노란색을 이제 우리가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한 특별한 치료로, 그러니까 암 조직이 있는데 노란 것만 하나 죽여도 이렇게 암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이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관건이다. 어차피 이 파란 놈들은 언젠간 죽는다. 근데 이 노란 놈들은 스스로 자기 복제 능력이 있고 새끼를 칠 수 있고 또 이놈들이 또 변해요. 처음에 노란색이었다가 약간 주황색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변해버려요. 주기세포 모양도. 그러니까 노란 거에 특정 약을 쓰더라도 초기에 어느 정도 제압이 되지 않으면 주황색으로 바뀌면 또 다른 치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내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거나 암에도 주기세포가 있다. 이놈들이 계속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분열을 촉진시킨다. 요거를 제거하는 것이 암치료에 너무도 중요하다. 이것이 현대 의학의 현대 암치료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그래서 노란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저항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에도 저항성이 있고 항암제가 일단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좀 천천히 자라는 성질도 있어요. 그다음에 대사에서도 반드시 당대사, 뭐 암세포 다 그렇지만 당을 좋아하지만 당이 아닌 대사도 얘는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항암제가 이 세포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퍼서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참 특이한 세포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그분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조폭 중에서 좀 센 아주 조폭 대장 같은 스타일에 잘 안 잡히고 안 죽어요. 그래서 일반 암세포는 줄어도 주기세포가 살아남으면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암은 다시 자라나요. 그래서 센치가 줄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파란색만 다 죽여서는 절대로 그건 바로 재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암의 씨앗이라고 부른다. 암 주기세포 치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고주파열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열 주고 하지만 정형세포를 한다. 그리고 혈육에선 면역세포 활성화도 있다. 이런 되게 워낙 제가 많이 알려진 얘기고요. 이번에 참 그러고 보니까 저희 환자 중에 한 분 오셨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분당에 있는 대학병원에 췌장암이셨는데 췌장암 간전이셨는데 교수님이 온열 치료를 같이 하라 했대요. 근데 처음 들었어요. 교수님이 그랬다는, 그분이 뭐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자기가 온열 치료에 대한 걸 찾다가 이제 우리 병원까지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렇게 깨어 있는 분이 있다면 김모 교수님인데 제가 혹시 연결이 되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한번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하셨다면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자유 토론을 해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환자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온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분당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 김시성을 가진 췌장암을 보시는 교수님께서 우리 그 환자에게 했다.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암 주기세포, 주기세포 얘기가 많았네요. 사실도 뭐 아직까지는 분명히 암 주기세포도 열에 약합니다. 약한 거 연구에 의하면 세포주 연구에서는 뭐 거의 마찬가지로 죽는데 모든 암세포가 죽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죠. 하지만 충분히 같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 자체로만 보다는 같이 치료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약점을 공격하는 아주 잠재적인 방법.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단독으로 다 죽인다? 죽이기도 하는데 다 죽인다고 단정은 아직 좀 이르고요. 아무래도 좀 더 연구가 더 필요하고 기계적인 거, 방법적인 게 또 중요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다른 치료, 특히 지금 기존에 하는 항암제, 방사선, 면역 치료제 등과 병행할 때 어마어마한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있다, 뭐 있는 놈들도 꽤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 항목을 갖고서 같이 합니다. 같이 많이 하고요. 자, 그래서 암 주기세포는 암 재발 전이의 씨앗이다 얘기 드렸고요. 기존 치료에 강하지만 열에는 취약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집방울 치료가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치료법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임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있다. 이것이 오늘의 그 지난주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사실 이제 문제 의식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사실 암 환자분들이 치료 과정 중에 또는 치료가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취약한 문제가 생깁니다. 암 환자는 암 자체로 인한 그 문제로 인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도 하고요. 뭐 복수가 찬다든지 흉수가 찬다든지 또는 어떤 관이 막혀서 거기를 이제 뚫어줘야 되는데 특히 담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는 치료로 인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치료로 인해서 말초신경병이 너무 심하다든지 또는 구역구타가 심하다든지 또 치료로 인해서 호중구 감소가 돼서 열이 나면 이거는 응급이거든요. 격리해야 될 격리해서 치료도 하잖아요. 그래서 호중구 감소성 열이 발생한다든지 등등등 상당히 많은 즉 암으로 인한 암 자체로 인한 응급 상황 및 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에 의한 응급 상황이 두 가지가 다 생깁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지 가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1년에 한 30만 명 가까이 암 환자가 발생합니다. 치료받는 분들 하면 거의 뭐 200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고 계시고 치료받고 계십니다. 일반 환자에 비해서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응급 환자 중에 암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사면허가 41,997번인데요. 이게 25년 해서 14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허 딸 때가 1990년이었으니까 35년 사이에 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4만에서 4, 32, 3배가 넘었네요. 그래서 또 최근에 더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제 평균이 근데 이건 좀 어설픈 게 외국에서는 환자를 좀 적게 보고 또 그 다음에 환자들의 병원 이용 저거 굉장히 달라요. 우리 의사들하고 좀 그래서 단순 비교가 어려운데 자꾸 숫자로만 자꾸 표현해서 이거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사실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 의사가 부족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필수 의료를 할 의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앞에 좀 붙여줘야 되는데 그건 다 빼더라고요. 응급의학과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이제 85번이에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의사를 했고 94년에 이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 차를 했고 97년에 전문의를 땄습니다. 제가 1년 차 들어갔을 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직 없었어요. 전문의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년 차인가 3년 차 때 이제 전문의가 처음 됐고 제 앞으로 한 50명은 그 당시 교수님들이세요. 교수님들 당연히 먼저 드려야 되니까 하고 제가 거의 뭐 원로죠. 원로 한 20-30명밖에 안 되니까 저랑 같이 동기들 다 포함하면 올라가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하고 지금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가 한 2,300명, 2,300명 되니까 좀 많이 나왔네요. 이제 증가를 했는데 최근에 많이 감소 추세입니다. 필수 의료 부분들이 다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포함해서 필수. 물론 다른 과들이 필수가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 가장 응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과들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이게 제가 그 AI를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대동맥병 이거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60세 여성이 흉통으로 응급실 갔다. 이게 대동맥 박리는 사실은 전문의도 처음에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응급실이라는 상황은 여러 환자를 보는 과정의 한 분이고 그 다음에 검사라는 게 뭐 이 사람 환자 한 분을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늦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단이 됐더라도 치료 과정 중에 사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병입니다. 치료 과정 중에.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분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퇴원 조치됐고 해서 이제
뇌병변 발생했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여튼 실형 선고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환자 입장이나 또는 이제 법 쪽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외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누가 하겠어요?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냐, 주의무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이 되니까 응급 의료가 좀 위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요것도 또 재밌는 판례였는데 생 5일 5일이면 사실 뭐 너무 적어죠. 응급고임 수술인데 이런 경우는 소아외과가 수술을 보통은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소아외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전문을 하는 소아과 선생님이신데 아마 이 병원에서는 그냥 외과 선생님이 너무 급하니까 하셨던 걸로 되는데 또 결과에 따라서 당직에서 10억 원 배상. 예. 그래서 전문의부 제고 이런 된다. 이것도 또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너무하더라고요. 교통사고 나서 거의 심정지까지 갔다가 회복됐는데 입원 시설에 있는 전등이 안 좋아서 자기 시력이 저하됐다고 저하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2억 원 배상 소송을 냈어요. 이분이 참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교통사고 나서 심정지까지 된 사람이 회복이 돼서 살아났는데 입원실에 있던 전등이 너무 밝아서 자기 시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의료진에게 2억 원 배상. 이거 좀 난감한. 물론 이제 기각이 됐지만 어찌됐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료할 때 여기 전등이 밝아서 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설명하고 해야 돼. 그러면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다행히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됐지만 소송 자체로 인한 부담이 너무 컸을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많아지는 것은 이제 의료 현장에 이제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과잉 진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가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야. CT 다 찍고 사실 안 찍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작은 거 하나. 그리고 아기들 수술할 때 사실은 자연분만이 훨씬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이제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한적이 하라고 돼 있는데 아예 그걸 회피하려고 또는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그냥 수술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국으로 낳은 애들 경우에 애들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거든요. 그건 익히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일반인들까지 다 연결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배를 가르는 거 웬만하면은 제한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불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은 건데 알면서도 부담이 되니까 나중에 문제 될까봐 그죠? 제왕적에서 잘못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괜찮아요. 근데 자연분만으로 잘못되면 형사처벌까지 무는 그런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고 그죠? 뺑뺑이가 돌고 다 결과적으로는 환자한테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아니지 전 국민한테다. 의사도 환자가 될 수 있으니까 전 국민한테 다 문제가 되고 의료비는 상승하게 되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적어도 못 받고 하는 방어적 진료로 가더라.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아진 원인은 법제도 구조에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판례가 이제 확장되는 거. 판례를 한번 하면 그걸 해서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걸 갖다가 이제 법 쪽에서 자꾸 이제 환자들을 오히려 그런 것도 봤었어요. 그 대학병원 앞에 뭐 혹시나 의료 분쟁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런 법 쪽에 계신 분이 그 변호사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이는 것도 봤는데 이게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왜? 그 돈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 그런 것들이 위축이 되고 과잉 진료를 하게 되고 방어 진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안 보게 되는 거죠. 괜히 했을 때 나한테 문제 될까 봐. 그래서 저 못하니까 가세요. 전문의 없어요. 가세요. 제발 나 당장만 해주세요. 저 전문의 아니에요.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참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가, 의료 환경의 열악,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의 또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 있는 개선 방향을 본다면 사실은 어떤 과정상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면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최선을 다하죠. 아기 받는데 받을 때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무조건 의료인을 두드러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하고 나중에 사후에 검증을 해야 되거든. 근데 처음부터 일반적인 법조항을 제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한다면 법적으로 특히 필수 의료 분야인 거는 국가에서 먼저 책임을 져주고 향후에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건 조사해서 나중에 구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1대1로 일반 국민들과 의료진을 붙여버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럴 때는 국가가 좀 개입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의료진 있잖아요. 산부인과, 소아과, 또 외과
뭐 응급의학과 이런 파트들은 소신 있게 진료하게 해주고 법적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그거는 뒤로 해서 국가에서 먼저 카바한 다음에 CCB가 정말로 뚜렷하다. 의료진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사후에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국민들하고 의료진하고 싸우게 만들고 보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중간에서 뒷짐중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정치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시는 우리 관에서 좀 많이 좋은 방향으로 국민들도 부담되지 않고 의료진도 저기 문제 안 되게 저기 어떤 형사적인 처벌에서 처벌 두려움 때문에 방어 진료나 과잉 진료 안 할 수 있게 토대를 만들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응급실에 대한 영향도 있고 우리 또 암 환자들에 대한 영향도 있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한번 다시 다음 주에도 한번 같은 비슷한 얘기를 맥락을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제가 또 응급실 얘기 나오니까 또 많이 또 그 풍분해서 많이 얘기했네요. 물론 이제 한계도 있지만 하여튼 문제 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누가 모두 다가 왜? 이것은 생명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소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미랑의 치료. 네, 시다 하니까 시간이 지났네요. 오늘 질문 하나 받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우리 환자들 응급실 가서 너무 대기하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본원인데도 오더라고요. 네, 금 시선을 가진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방암 초기 암 크기 0.7cm 아주 작네요. 칩니다. 질문 드립니다. 방사선을 조금만 치료하는데 그래도 고압산소 치료 받아야 하나요? 하고 질문이 두 가지시네요. 폐경전이라 호르몬제 먹을 것 같은데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데 부작용 예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충분히 일단 암이란 자체로 걱정이 되시겠지만 일단은 크기가 물론 0.5cm 미만은 아니지만 뭐 작으니까 좀 다양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호르몬 양성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투는 음성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잘하고 더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유방 보존 수술을 아마 받으실 것 같아요. 방사선 수술하는 거 보니까 보존 수술이라는 것은 전절제 전부 다 뛰는 게 아니라 크기가 작기 때문에 또는 임파선 전이가 의심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맣게 뛰고 감시 임파절만 좀 보고서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방사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발 방지에. 그래서 하고 있고요. 방사하는데 고압산소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크기나 그 방법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고압산소보다는 고주파원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폐경전이라 호르몬제 먹을 것 같은데 부작용이 많아요. 네, 호르몬제 드셔야 됩니다. 호르몬 양성 이래서 먹으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양성이라면 아마도 타목시펜을 한 5년 정도, 최근 10년까지 먹는 경우도 있는데 5년 정도는 드셔야 되고요. 환자의 나이라든지 폐경의 정확한 유무 이런 걸 더 알면 자세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고압산소보다는 고주파원전 치료를 같이 하는 게 맞다. 방사선 치료는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호르몬 양성이라면 당연히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고 항호르몬 작용이 있는 거죠. 부작용이 그러니까 폐경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인공 폐경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폐경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한 예방법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자세히 불러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응급실 문제를 갖고서 한 번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지금까지 아미랑의 김선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